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제안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해본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그거 생각만 해도 땀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모든 기자가 여러분에게 앙심을 품고 있고, 그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이 여러분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런 치명적인 함정인 기자회견장 말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진짜 진땀이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삐끗해도 완벽하게 매장당하거나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권위를 단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지뢰밭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첫 번째 질문 하나만 받아도 당황해서 바로 무너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논의에서 함께 파헤쳐 볼 텍스트가 바로 그런 숨막히는 지적 공방전, 그리고 논리적 함정, 또 권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담긴 아주 오래된 기록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치명적인 공격들과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양자택일의 딜레마 상황에서 텍스트 속 주인공이 어떻게 판을 완전히 뒤집고 주도권을 쥐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 완벽한 수사학적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상대방의 자격을 아주 직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우르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요. 여기서 이 질문을 좀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단순하게 당신 여기서 가르칠 자격증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수사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그 이분법적 함정, 소위 더블 바인드 상황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진짜 투명할 정도로 명확했어요. 만약 주인공이 하늘의 권위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물어뜯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즉시 신성모독 프레임을 씌워서 공식적으로 공격했겠죠. 반대로 사람의 권위라거나 내 스스로의 권위라고 대답한다면 그를 메시아나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군중들의 지지를 단숨에 증발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완벽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덫인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마치 아주 적대적인 검사가 증인석에 사람을 딱 앉혀놓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런 압박 면접 같은 거죠.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주인공은 그 질문에 직접 답을 안 합니다. 오히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묻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실망하셨나요? 아니, 이거 그냥 불리한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현대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대답하기 곤란할 때 막 논점 흐리려고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는 흔한 수법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질문 회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의 논리적 구조를 뜯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절대 아닙니다. 도망이 아니다. 네, 상대의 가장 취약한 논리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는 완벽한 역 딜레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파놓은 이분법의 덫을 그대로 들어서 상대방 목에 걸어버린 셈인 거죠. 질문을 받았던 권력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당황해서 속닥거리는 장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텍스트에는 그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의 내부 논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자기들이 퍼놓은 논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와, 완전히 자승자박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폭로가 되는데요. 이 권력자들은 애초에 진실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그 대중의 분노를 피할 얄팍한 계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대답하죠?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 그 딜레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하고 맙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자 종교적 권위를 독점하던 자들이 스스로 무지를 자인해버린 거죠. 아, 진짜 굴욕적이네요. 엄청난 굴욕이죠. 주인공은 이 한마디를 끌어내므로써 질문자들 스스로가 남의 권위를 신문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걸 만천하에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야, 듣고 보니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네요. 상대방이 가진 권위의 밑바닥, 그 허상을 완전히 드러나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논리적 승리였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공격, 즉 직접적인 권위와 자격에 대한 공격이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상황의 양상이 확 바뀝니다. 권력자들이 논리적 공방전에서 밀리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먼저 도발적인 형태의 비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서사적 공격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네, 아주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죠. 맞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이야기요. 주인이 나중에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차례로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면서 빈손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주인이 고민 끝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상속자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보냈죠. 그런데 여기서 농부들의 반응이 진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이 농부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비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농부들이 아들을 딱 보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러고는 진짜로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죠. 아주 끔찍한 결말이죠.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 너무 익숙한 상황 아닌가요? 마치 오늘날 탐욕에 미친 기업의 이사진들이 악의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그 M&A를 시도하면서 말이죠. 막 창업자의 후계자만 물리적으로 제거하면 이 거대한 회사가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와, 적대적 M&A 비유는 너무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 비유는 권력욕이나 탐욕이 어떻게 인간의 합리적인 인과관계 인식을 파괴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이 사태를 알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탐욕이 논리를 마비시켜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 속 주인공은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거꾸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면서 탄식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서사가 가진 힘이 청중을 완벽하게 몰입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던지는 인용구가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돌이라는 이미지가 갑자기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팍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각적 이미지는 사실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파괴적인 수사학적 타격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더 무서워요. 아,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옛날 속담 인용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의 패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선언이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 권력자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자기들이 그 탐욕스러운 농부들이자 중요한 돌을 내다버린 어리석은 건축자들이라는 걸 거울처럼 마주하게 된 거군요. 당연히 엄청 분노했겠네요. 분노 정도가 아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즉시 그를 잡고자 했다고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진짜 재밌는 게요. 당장 잡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못 잡았습니다. 왜냐? 텍스트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거든요. 맞아요. 대중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이고 논리적인 기싸움의 현장이 이면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중이라는 거대한 압력밥솥이 펄펄 끓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서사를 통한 기싸움에서도 압도당하자 반대파들은 이제 가장 치명적이고 더러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정치적 프레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대신 교활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의인인 체하게, 즉 아주 선량하고 진리를 구하는 순수한 학자인 척 위장해서 보내죠. 접근 방식이 완전 교과서적이더라고요. 완전 교과서적이죠. 먼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상대를 확 붕 띄워서 방심하게 만들려는 완벽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숨겨둔 비수를 푹 꽂잖아요. 우리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네, 최악의 질문이 등장하죠. 와, 진짜 최악 아닙니까? 이건 마치 생방송 대선 토론회에 불려나가서 시청자 모두가 혐오하는 두 가지 최악의 극단적 옵션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받는 그 캔슬 컬처의 한복판에 선 느낌이에요. 완벽한 딜레마죠.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바치라고 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총독의 압제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앞에서 순식간에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매국노로 낙인 찍혀서 지지를 다 잃겠죠.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 즉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과 조세 거부를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총독의 군대에게 당장 체포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외통수 상황입니다. 이 질문이 앞선 첫 번째 권유에 대한 질문보다 훨씬 악랄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앞선 질문이 종교적이나 사회적 매장을 노린 거라면 이 세금 질문은 주인공을 문자 그대로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고안된 법적이고 정치적인 함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주인공의 대답이 훌륭하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주인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이거 결국 아주 교묘한 말장난 아닌가요?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사이다 발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내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확답을 딱 피한 교묘한 말장난 같거든요. 질문을 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 대답을 듣고 갑자기 침묵해버린 거죠? 그 의구심 아주 예리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단순히 멋진 명언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절대 납득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졌겠죠. 하지만 이 대답이 상대방을 완벽하게 침묵시킨 데엔 고도의 심리적 그리고 수사학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장치요? 네, 주인공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눈앞에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눈앞에 시각적 소품을 탁 등장시킴으로써 논쟁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정탐꾼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지름자들은 이 사안을 로마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할 것인가? 라는 아주 좁고 평면적인 정치적 찬반 프레임으로만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동전을 매개체로 이 문제를 소유권과 존재의 근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정립, 즉 리프레이밍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낼까 말까의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본래 누구의 것인가로 판 자체를 바꿔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것은 황제의 소유가 맞다. 그러니 그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 대답으로 로마에 반역한다는 혐의를 완벽히 벗어버립니다. 오, 기가 막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거시적인 명제를 덧붙입니다. 이걸로 눈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이나 영혼 같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해버린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건 로마에 굴복한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독립성을 지킨 당당한 선언으로 들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가 파놓은 1차원적인 정치 프레임을 3차원적인 가치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정탐꾼들의 얄팍한 논리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져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왜 그들이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서 입을 다물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공격도 실패했죠. 서사를 통한 기싸움도 실패했죠. 정치적 프레임까지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네, 모든 카드가 막혔죠. 그러자 이번에는 텍스트에 완전히 새로운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은 앞선 그룹들과는 전혀 다른 전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논리적 가정법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맞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성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 형사취수제, 즉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는 그 제도를 근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주 기괴하고 극단적인 스토리를 지어내서 질문을 던지죠. 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부터 7째까지 모두 자식 없이 한 여자와 차례로 결혼했다가 다 죽고 결국 여자도 죽었다. 그럼 도대체 부활 때 이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죠.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 흔히 보는 악플러들의 그 억지스러운 논쟁거리 같잖아요.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막 배트맨이랑 슈퍼맨이 도시에서 싸워서 건물 다 부서지면 동네 주민들 자동차 보험료는 누가 배상하나요?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제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하하, 맞아요. 배트맨과 슈퍼맨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전문용어로 귀륙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주장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입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순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주장 자체를 파괴하려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아, 진리 탐구가 목적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조롱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전제 속으로 순순히 걸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제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부활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선언해버리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제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의 방식이 다른 차원의 삶이란 뜻이네요. 여기서도 결국 차원의 이동을 시켜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호막을 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죠. 더 결정적인 역공이 이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권위를 두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네, 그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들이 방금 질문의 무기로 사용했던 바로 그 모세의 글, 그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기록을 가져옵니다. 모세가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잠깐만요. 이 족장들은 모세 시대 기준으로 봐도 이미 까마득한 옛날에 무덤에 묻혀서 뼈도 안 남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와... 이 한 문장의 파괴력은 진짜 엄청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꺼내든 모세의 권위를 오히려 부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근거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논리적 무기를 통째로 빼앗아서 그들의 심장에 꽂아버린 격이죠. 와, 적의 칼을 빼앗아서 그대로 베어버린 거네요. 오죽하면 항상 적대적이었던 서기관들 중 일부조차 무의식 중에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며 인정했을까요? 텍스트를 보면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 카드가 완벽하게 소진된 순간이죠. 자격에 대한 딜레마, 교묘한 정치적 함정, 그리고 극단적인 철학적 모순까지 모두 돌파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방어만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날카로운 반격을 시작하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드디어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네, 여기서 주인공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기록을 직접 인용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완전 힙합으로 치면 비트가 딱 멈추고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완벽한 마이크 드롭의 순간이네요. 마이크 드롭,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건 알겠어요. 통쾌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권력 투쟁에서 말싸움 한번 이겼다고 그 상대방의 실질적인 권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승리가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지적 토론에서 말싸움으로 이겼다는 것에서 멈췄다면 이 기록이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공의 진짜 목적은 권력자들을 토론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의 허구성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대답 없는 질문으로 지적 우위를 점한 직후에 곧바로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서기관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경고하는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고상한 척, 아주 지적인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이중성이 숨어 있음을 고발하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 뼈를 때리네요. 진정한 권위와 진리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그럴듯한 논리적 수사학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착취하면서 겉으로는 대중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며 종교성을 과시하는 그들의 썩어빠진 본질을 낱낱이 해부해버린 거죠. 지적 논쟁으로 그들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마지막에는 도덕적 위선까지 정확히 찔러버렸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질문의 공세 속에서 프레임을 바꾸고 질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텍스트 속 주인공의 압도적인 수사학적, 심리적 전략들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텍스트죠. 지금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누군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양자택일의 함정 질문을 던질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저 상대의 프레임 안에서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본 데나리온 동전처럼 물리적 차원을 확 바꾸거나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고 되물었던 역질문의 지혜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 딜레마 자체를 부수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를 뒤흔들고 판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논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우리가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텍스트 전반을 가만히 관통하고 있는 아주 미묘하고 또 중요한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텍스트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질문을 던지던 거대한 권력자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눈치채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을 추궁당할 때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며 공포에 떨었고요. 포도원 비유를 듣고 당장 주인공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역시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텍스트 내내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존재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즉 대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텍스트를 보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권력자들과 주인공에게만 시선을 빼앗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 안에서 진정한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고 그 살벌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진짜 통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날카롭고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며 판을 흔들려는 권력자들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논리로 그 함정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천재적인 주인공입니까? 어쩌면 그 모든 치열한 공방전을 조용히 지켜보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침묵하는 대중들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에 진정한 무게를 더하고 있는 그 조용한 대중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